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해 6월, 유난히도 달빛이 교교한 밤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한밤중 민대감댁. 뒷곁 빨래터에서는 희미한 방망이 소리가 물소리에 섞여 젖은 운유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고된 시집살이에도 모자라 한밤중까지 밀린 빨래를 해야 하는 고단한 신세, 바로 월아였습니다. 18꽃다운 나이였지만 가난한 죄로 팔려와 종살이를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 대신 수심 어린 그늘이 깃들어 있었지요. 하얀 손등은 부르터 갈라졌고 어깨는 무거운 삶의 무게에 눌려 작게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맑은 냇물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흐드러지게 핀 달맞이꽃처럼 청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금은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그 모습에 숨을 죽이고 월아를 지켜보던 사내의 가슴은 또 한 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안의 머슴인 돌쇠였습니다. 그는 제 키만한 지게를 지고도 산을 훌쩍 넘는 장사였지만 월아의 그림자만 보아도 심장이 오그라드는 어엿한 사내이기도 했습니다. 이슥한 밤 고된 일을 하는 월아가 안쓰러워 잠 못 이루고 뒤를 밟은 것이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돌쇠가 마침내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드러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월아야, 이 밤중에 무얼 그리하고 있느냐? 어서 들어가 쉬어야지. 화들짝 놀란 월아의 눈이 토끼처럼 동그래졌습니다. 이내 그가 돌쇠임을 알아보고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돌쇠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답니다. 돌쇠 오라버니, 어인일이십니까? 다들 주무시는 시간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잠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리다오. 남은 것은 내가 마저 하마. 돌쇠는 성큼 다가가 월아의 손에 들린 방망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 그의 우악스럽고 투박한 손에 스치자 월아는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지요. 아닙니다, 오라버니. 이건 계집의 일이온데 어찌. 계집의 일, 사내의 일이 어디 있더냐. 힘든 일은 같이 나누는 것이지. 뚝, 어서 들어가거라. 찬바람이 불어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돌쇠는 단호하게 말하며 퉁명스럽게 등을 떠밀었지만 그 손길에는 따스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월아는 그런 그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우물쭈물하는 월아를 보며 돌쇠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왜 그러고 서 있느냐?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느냐? 그게 아니오라, 오라버니께서는 어찌 이리 저를 챙겨주시는지요. 저는 그저 미천한 종일 뿐인데. 월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돌쇠는 들고 있던 방망이를 내려놓고 월아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을 모두 담은 듯 깊고 진지했습니다.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마라. 내가 어떤 신분이든 내게는 세상 가장 귀한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야. 오라버니,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돈을 많이 모아 내 종문서를 빼주마. 그리고 작은 흙집이라도 얻어 우리 둘이 오순도순 사는 게 내 유일한 꿈이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려무나. 내가 꼭 그리해주마. 돌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월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된 삶 속에서 돌쇠의 존재는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허황된 꿈입니다. 그런 날이 어찌 오겠습니까? 저는 그저 지금처럼 오라버니께서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니다, 월아야. 허황된 꿈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그리 만들 것이다. 넌 그저 내 곁에만 있어다오. 그것이면 된다. 두 사람의 애틋한 대화가 달빛 아래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확인하던 그 순간 싸하고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월아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자 돌쇠는 자신의 위롯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뒤편 대숲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빛처럼 차갑고 집요한 욕망에 가득 찬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의 주인은 바로 이 저택의 주인이자 아들을 얻지 못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민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창밖의 소리에 이끌려 나왔다가 달빛 아래 선 월아의 청초한 모습을 보고만 것이지요. 아름다운 것을 넘어 건강하고 반듯한 몸가짐에서 잘 익은 과실과도 같은 생명력을 느낀 대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 저 아이라면 필시 사내 아이를 낳아 내 대를 이어줄 수 있을 것이야. 음습한 욕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언약에 취한 두 남녀는 자신들의 여린 사랑,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를 까맣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다가올 혹독한 운명을 모른 채 잠시의 행복에 젖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월아의 삶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허드렛 일만 도맡아 하던 그녀에게 벼랑간 비단 옷가지와 귀한 음식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부인의 변덕이려니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졌습니다. 안채 마님들만 쓴다는 귀한 백단양 비누가 주어지는가 하면 고된 바깥일 대신 안채 서책방을 정리하는 편한 일이 맡겨지기도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월아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지요. 오히려 이런 호의가 불안하고 두려워 차라리 예전처럼 무시당하며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월아는 그저 묵묵히 시키는 일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아가 서책방에 먼지를 털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방으로 들어선 민 대감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놀라 바닥에 엎드린 월아에게 민 대감은 기이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 무서워할 것 없다. 월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산의 종들도 어려워하는 대감과 단둘이 남겨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대감은 그런 월아의 곁으로 다가와 턱을 부드럽게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거미줄처럼 끈적이는 그의 시선이 월아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쳤습니다. 내 이름이 월아라 하였더냐? 과연 달빛 아래 핀 꽃처럼 곱구나. 때 대감마님 소인에게는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과분하다니. 이리 고운 아이를 여태껏 몰라보았다니. 이 늙은이의 눈이 어두웠던 계지로구나. 껄껄껄. 민대감의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월아의 턱을 놓아주는 대신 희고 가는 목덜미를 엄지손가락으로 쓱 훑쳤습니다. 월아는 마치 뱀이 몸을 감고 올라오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서책방 일은 내가 맡도록 하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직접 고하거라. 알겠느냐? 예, 대감마님. 그날의 일은 월아에게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대감의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월아는 돌쇠에게 이 기이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돌쇠의 낯빛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영감이 필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야. 월아야, 내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감을 피하거라. 특히 단둘이 남게 되는 일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라버니, 어찌 제가 대감마님의 명이고 뭐고 내 몸이 더 중요하다. 만약 억지로 너를 어찌하려 들면 그때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자의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돌쇠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감의 검은 속내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조바심을 내던 대감이 젊고 건강한 월아를 시바지로 삼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돌쇠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민대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힘없는 머슴의 분노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월아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안한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어 닥쳐왔습니다. 며칠 뒤 월아는 대부인의 부름을 받고 안채로 불려갔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방 안에는 대부인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월아, 이리 가까이 와 앉거라. 월아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자 대부인은 오랫동안 월아를 뜯어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시기인지 연민인지 혹은 체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대부인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 집에 대를 이을 아기씨가 없다 하여 대감께서 큰 결심을 하셨다. 내 몸을 빌려 우리 가문의 후사를 잇기로 말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월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바지라니, 짐승처럼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아니되옵니다.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월아는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결정이 탐탁지 않았지만 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습니다. 내 뜻 따위를 물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명이다. 너는 그저 가문을 위해 내 몸을 바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와 내 핏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베풀 것이다. 싫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월아의 절규에 대부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감히 종년 따위가 주인의 명을 거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버티는 것이냐. 내 목숨은 물론 내 어미 아비의 목숨까지도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었느냐. 대부인의 서슬 퍼런 호통에 월아는 결국 모든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자신의 거부가 가족에게 어떤 화를 미칠지 생각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린 월아의 어깨 위로 거대한 저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였고 한 여인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폭력이었습니다. 안채에서 나온 월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 그녀의 모습에 마당을 쓸던 돌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단숨에 월아에게 달려가 위태로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월아의 텅 빈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월아는 돌쇠의 품에 와락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의 작은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월아가 겨우 흐느낌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부인과의 대화를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돌쇠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굵은 핏대가 목덜미에 선명하게 돋아났고 두 눈은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 이글거렸습니다. 그 개되지만도 못한 늙은이가 감히 너를.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당장이라도 사랑채로 달려갈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앞을 월아가 울면서 가로막았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오라버니. 제발 참으세요. 그러다 오라버니께서 큰일을 당하십니다. 비켜라, 월아야.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내가 더러운 늙은이에게 짓밟히는 꼴을 보라는 말이냐. 차라리 내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꼴은 못 본다. 돌쇠의 절규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것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에 대한 증오, 이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저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주세요. 제가 잘못되면 오라버니는 어찌 사실 겁니까? 네, 제발이요. 월아는 돌쇠의 팔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오라버니는 어찌 사실 겁니까? 라는 그 한마디가 불타오르던 돌쇠의 분노 위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월아를 끌어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람한 체격의 사내가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찢어놓을 듯 처절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돌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월아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우리 도망치자. 도망이라니요? 어디로 말입니까? 어디든. 그 늙은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아주 멀리 도망치는 거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널 평생 굶기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마. 응? 그러니 나와 함께 가다오. 돌쇠의 말은 월아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위태로웠지요. 종의 신분으로 도망치다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설사 잡히지 않는다 해도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도망이 늙은 부모님께 어떤 해를 끼칠지 두려웠습니다. 오라버니, 마음은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종들이 도망쳐서 어디에서 발붙이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저 때문에 제 부모님까지 화를 입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대로 순순히 그 늙은이의 씨바지가 되겠다는 말이냐? 내 입으로 말해보아라. 내 앞에서 그럴 수 있다고. 돌쇠의 격한 외침에 월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것도 운명을 거스르는 것도 어느 것 하나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침묵하는 월아를 보며 돌쇠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는 월아의 두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말을 해보란 말이다. 왜 아무 말이 없어? 내가 정녕 나를 버리고 그 길을 택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는, 그 약속은 다 무엇이었더냐? 오라버니, 제발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라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오라버니와 함께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결국 월아의 입에서도 울분에 찬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면서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의 사랑은 무력했고 그들의 분노는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다시 만났습니다. 돌쇠는 월아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월아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오늘 밤 자시의 뒷산 고갯마루에서 기다리마. 만약 내가 와준다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내 마음에 묻고 이 집을 떠나겠다. 더 이상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자신이 없다. 그것은 돌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이자 월아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월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뜨거운 손을 잡은 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연인의 운명이 잔인한 갈림길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월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랑을 택해 험난한 도주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올수록 밤은 더욱 깊고 차가워졌습니다. 월아는 자신의 작은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 숨막히는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끊임없이 돌쇠의 간절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뒷산 고갯마루에서 기다리마. 그 목소리를 따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돌쇠와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늙고 병든 부모님의 얼굴과 철없는 동생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자신이 도망친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모진 풍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 한 몸 희생하여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월아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희생 사이에서 벌이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눈물만이 그녀의 뺨을 타고 베갯니들 적실 뿐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부디 저를 용서 마세요. 이 못난 계집을 잊고 부디 행복하셔야 합니다. 월아는 가슴을 치며 돌쇠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사랑을 가슴에 묻고 기꺼이 가시밭길을 걷기로 말입니다. 그 시각 돌쇠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고갯마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혹여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나를 버리기로 한 것일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월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 대신 잿빛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지 않았구나. 우리의 약속도 우리의 사랑도 모두 버렸구나.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월아야 잘 살아라. 부디 그곳에서라도 행복해야 한다. 돌쇠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다시는 민대감 댁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잃은 사내의 분노와 슬픔은 그를 정처 없는 길 위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같은 날 아침 월아는 마치 재물이라도 되는 양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 마음속은 이미 까맣게 타버린 잿더미와 같았겠지요. 그녀는 하녀들의 손에 이끌려 별채의 외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앞으로 그녀가 대감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머물게 될 감옥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민대감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월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이제야 현명한 결정을 내렸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들만 낳아준다면 내 가문은 대대로 굶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민대감의 목소리가 역겹게 귓전을 파고들었지만 월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생명 없는 인형처럼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그런 월아의 모습에 더욱 흥미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월아의 옷고름으로 손을 뻗으며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너는 내 여인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하. 월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돌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 그녀를 보며
웃던 환한 미소, 함께 꿈꾸었던 소박한 미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겠지요. 다시는 그의 품에 안길 수 없겠지요. 월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랑에 바치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대감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몸을 파고들었지만 월아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돌쇠와 함께 고갯마루를 떠나 멀리, 아주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그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차가운 육신뿐이었습니다. 아, 이 얼마나 가혹하고 서러운 운명이란 말입니까?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속절없이 흐르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마저 바뀌었습니다. 월아는 결국 민대감의 아이를 회임하고야 말았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그녀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남았던 생기마저 사라져갔습니다. 대감의 약속대로 그녀의 친정에는 곡식과 옷감이 보내졌지만 정작 월아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지요. 대를 이을 아들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대부인의 질투와 멸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정도였지만 월아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자 노골적으로 그녀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천한 것의 배를 보니 내 속이 다 뒤집히는구나. 어디 종년의 몸에서 나온 것을 우리 가문의 귀한 핏줄이라 할 수 있겠느냐. 대부인은 보란듯이 소리치며 월아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거나 일부러 굳은 일을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종들 역시 대부인의 눈치를 보며 월아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어제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대감의 아이를 뵌 요망한 년이라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월아는 별채에 갇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마저도 온전히 자신의 아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에게서 빼앗겨 대부인의 아들로 자라날 운명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구한 노릇입니까? 월아는 밤마다 차오르는 배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못난 어미를 용서하거라. 이처럼 월아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동안 돌쇠의 삶 또한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습니다. 민대감 댁을 뛰쳐나온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월아를 잃은 슬픔과 민대감을 향한 분노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고 때로는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르며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방의 한 주막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방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조직된 의병단 흑호대의 수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돌쇠의 남다른 기골과 눈에 서린 도끼를 알아본 수장은 그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네, 그 좋은 힘을 술주정으로 썩히기에는 아까워 보이는군. 그 분노를 나라를 위해 써보는 것은 어떻겠나? 돌쇠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라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친단 말입니까? 하지만 수장의 다음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힘없는 자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진정 강한 자의 도리일세. 자네 마음속에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힘을 길러야 하는 법이야. 힘을 길러야 한다. 그 말이 돌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렇다. 힘이 없어 월아를 빼앗겼고 힘이 없어 복수조차 할 수 없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흑호대에 들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과거에 나약했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자신을 강철처럼 단련했습니다. 월아를 빼앗아간 민대감에 대한 증오와
그녀를 되찾겠다는 일념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돌쇠는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워 흑호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귀신 잡는 돌 장군이라는 벼로가 따라붙게 되었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힘없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복수를 실행할 힘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깊은 겨울밤, 북방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돌쇠는 월화가 있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화야 기다려라. 내가 곧 너를 되찾으러 가마. 그리고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놈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몇 배로 돌려줄 것이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월화가 절망의 끝에서 힘겹게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동안 그녀를 구원할 분노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습니다. 월화는 사내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녀의 품을 떠나 대부인의 처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쓸모가 다한 시바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몸도 채 추스르지 못한 월화는 다시 예전의 허드렛 일로 내몰렸고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치는 날 민대감의 저택 대문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 젖힌 하인들은 그 앞에 서 있는 위풍당당한 사내의 모습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값비싼 갑옷을 두르고 허리에는 커다란 칼을 찬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무장의 모습이었지요. 그는 바로 몇 년 전 종적을 감췄던 머슴 돌쇠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북방 의병대장이라 밝히고 이 지역의 방비를 논하기 위해 민 대감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벼슬아치 앞에 설설 기는 민 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허허,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장군?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민 대감은 과거에 부리던 머슴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 나타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그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돌쇠는 가면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감을 따라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저택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마음속은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민대감이 온갖 아첨을 떨며 술을 권했습니다. 장군의 용맹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장군 같은 분이 계시니 이 나라의 앞날이 든든합니다 그려. 하하, 대감의 환대에 감사하오. 듣자 하니 얼마 전 대감 댁에 경사가 있었다지요? 고대하던 아드님을 보셨다고 들었소. 돌쇠의 말에 민대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뭐려. 다 조상님이 도우신 덕분이지요. 늦게나마 핏줄을 잇게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대부인께서 연세가 적지 않으신 것으로 아는데 어찌. 돌쇠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리자 민대감은 술기운에 취해 비밀을 서슴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에헴, 사실은 집안의 여종 하나를 시바지로 들였소이다. 그 아이의 몸이 워낙 건강하여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었지요. 허허, 그 아이 덕에 우리 가문이 대를 잇게 되었으니 복덩이가 아닐 수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쇠의 손에 들린 술잔에 금이 갔습니다. 아득바득 참아왔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평정을 가장하며 물었습니다. 그 복덩이라는 여종은 지금 어디에 있소? 대를 이어준 공이 클 터이니 필시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겠지요? 아, 그 아이 말입니까? 볼일이 끝났으니 지금은 마구간이나 치우며 지내고 있을 것이요.
종년에게 과분한 대접을 해줄 필요는 없지 않겠소이까. 껄껄껄. 민대감의 비정한 말과 경박한 웃음소리가 돌쇠의 귀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칼끝이 민대감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내 이놈, 지금 무슨 짓이냐? 내 놈이 부리던 머슴, 돌쇠가 여기 왔다. 월화를 더러운 손으로 짓밟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한 죄를 지금부터 물으러 왔단 말이다. 돌쇠의 호통에 민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월화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돌쇠 오라버니가 그러나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운 모습으로 칼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월화의 부름에 돌쇠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월화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생기 넘치던 얼굴은 간대없고 초췌하고 야윈 모습에 눈물 자국만 선명했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불꽃 같은 분노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화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월화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슬픈 재회는 민대감의 비명 섞인 목소리로 깨졌습니다.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얼 하느냐. 저녀는 내 아이를 낳은 년이다. 저놈은 내 종놈이었고 감히 주인을 능멸해? 민대감의 말은 돌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내 아이를 낳은 년.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돌쇠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월화와 민대감을 번갈아 보며 절규했습니다. 닥쳐라. 월화는 내 여자다. 내 놈이 더럽힌 내 여자란 말이다. 오늘 너와 나 둘 중 하나는 여기서 죽어야 끝이 날 것이다. 돌쇠의 분노 어린 외침이 눈보라치는 저택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랑과 분노, 복수와 연민이 뒤엉킨 채 세 사람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파국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칼끝은 민대감의 목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금방이라도 피를 볼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던 월화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든 것은 그녀는 민대감의 앞을 가로막는 대신 돌쇠의 칼날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듯 몸을 날렸습니다. 푸른 날이 그녀의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고 선홍빛 피가 하얀 옷 위로 붉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눈밭에 흩뿌려진 동백꽃처럼 처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칼에 월화가 다쳤다는 사실에 경악하여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화야, 내가 왜? 월화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돌쇠를 향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녹여내는 듯 맑고 투명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의 피는 아니 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저놈은 너를 짓밟고 우리를 갈라놓은 원수다. 내가 오늘 저놈의 목을 베어 내 앞에 바치려 했는데 내가 어찌 나를 막는단 말이냐? 돌쇠의 울부짖음에 월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돌쇠의 등 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요람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아기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저 아이의 아비를 죽이시면 저 아이는 평생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제 아이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복수가 끝나면 그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오라버니의 손에 피를 묻히고 살인자가 된 오라버니를 보며 제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오라버니께서
예전처럼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월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돌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그의 눈빛이 하염없이 흔들렸습니다. 월아를 되찾고 원수를 갚기 위해 수년간 자신을 단련해 왔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의 이유였던 월아는 자신의 복수를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허망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던 민. 대감은 월아의 피와 돌쇠의 절망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아이와 함께 멀리, 아주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오라버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월아가 힘겹게 손을 뻗어 돌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돌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지독한 분노와 증오가 눈 녹듯 쓰러져 내렸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곁에 있는 이 여인의 상처를 보듬고 그녀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월아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람에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월아야. 가자. 어디든 가자.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돌쇠는 더 이상 민대감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피 흘리는 월아와 그녀의 아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 팔로는 월아를 부축하고 다른 한 팔로는 아이를 안은 채 묵묵히 저택의 문을 나섰습니다. 세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떨어뜨린 칼, 한 자루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통곡하는 늙은 대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평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눈밭을 헤쳐나갔습니다. 돌쇠의 넓은 등이 매서운 눈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고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마침내 지독한 운명의 굴레를 끊고 함께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또 어떤 시련을 마주하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를 향한 용서와 희생 위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군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